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화요일입니다. 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이해랍니다. 어제 이 시간이랑 드릴 말씀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코스피가 네. 장초에 이 연고점을 다시 한번 찍기는 했는데 그러고 다소 탄력이 둔화한 상태거든요. 크게 의미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이 코스닥 쪽에서 좀 선별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이 부분이 특징적이더라고요. 예, 어제 외국인 많이 샀었고 오늘 이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또 코스닥도 외국인이 좀 샀었고요. 확실히 이제 그동안에 코스피가 좀 많이 달려왔고 코스닥은 좀 부진했죠. 그런 부분들이 이번 주 들어서는 지금 이 앵커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이 조금 더 탄력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어쨌든 이달 말쯤 본격화될 이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금 숨을 좀 고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의미 있는 이 상승세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어떤 흐름을 전개할지 오늘도 저희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먼저 현재 구간 주요 이슈부터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볼까요? 예, AI가 포착한 현재 주요 섹터별 움직임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플러스권에 있는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섹터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원전 월등하게 오늘 그 버블의 사이즈도 크고 색깔도 진하고요. 블랙박스, 그다음에 암호화폐, 반도체 요 정도가 오늘 조금 커 보이고요. 제약바이오, 유통, 모듈러 주택, 2차 전지 꾸준히 좀 어쨌든 플러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화장품은 조금 이제 사이즈가 작아졌고 화장품이 계속 좀 파란 색깔 원을 좀 만들다가 이번 주 들어서 좀 빨강 색깔은 좀 탄력이 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원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은행하고 해운 쪽이 사이즈도 크면서 약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 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씩 좀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가장 강한 원전부터 좀 보겠습니다. 원전은 재료가 계속 살아있죠. 체코 이 원전 이 수주 기대감, 아직은 기대감이긴 합니다만 이게 워낙에 사이즈가 큽니다. 규모만 해도 따오기만 한다면 30조짜리 그리고 원전 개수도 10개에 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업이고 지금 우리와 이제 프랑스가 지금 맞대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기사 보면은 일단은 프랑스 전력공사가 러시아 쪽과 협력 관계가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결국 이제 우리한테 좀 우호적인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팀 원코리아 팀이 좀 상당히 좀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팀코리아가 갖고 있는 그 한국 원전 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납기 내 원전을 지어서 가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겁니다. 마치 K방산의 가장 큰 경쟁력이 납기 안에 무기들을 공급할 수 있다. 이 점이 굉장히 강한 경쟁력인 것처럼 원전도 마찬가지인데요. 원전을 어떻게 이렇게 거의 6, 7년 이상 걸리는 이런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2009년도에 수주했던 아랍에미리트의 이 바카라 원전 4기 이걸 가지고 이미 가장 최근에 검증한 원전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까지 해서 이제 가동에 들어가는 준비들이 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점들이 이제 우리 팀코리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경쟁 상대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좀 전에 기사에서도 잠깐 언급이 된 것처럼 이 러시아와의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봤을 때는 체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뜩이나 좀 이 체코가 원전을 이렇게 하는 이유도 자체적인 어떤 그런 전력 공급을 강화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러시아로부터의 원전 어떤 에너지 이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도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어쨌든 우리 쪽에 좀 더 유리한 국면으로 돌아가는 거 있긴 한데 역시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생각을 하면 체코는 결국 유럽에 있는 국가고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도 아직은 안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대로 한번 주가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전기전 15%, 우리기술 9%, A프로젠 7% 이렇게 좀 높게 오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팀코리아에 들어가 있는 한전산업 같은 경우 10% 넘게 좀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BHI 같은 경우
4% 넘게 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참고적으로 팀코리아에 들어가 있는 그 회사들을 살펴보면 여기 좀 한국전력기술 한전이 있고요. 한전 KPS 있고요. 한전 원자력 연료가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 대우건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6개 회사가 팀코리아에 소속이 돼서 팀원으로서 지금 채권전 수주를 위한 그런 적극적인 행사를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음 섹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유난히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잘 보이지 않았던 섹터가 바로 이제 블랙박스인데요. 블랙박스도 한번 기사를 먼저 좀 들어가 보시죠. 사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시청 이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 이 사고 때문에 역주행 사고 때문에 상당히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역주행 사고가 최근에 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일 날이 시청역 사고였고, 이틀 뒤에 3일 날 국립중앙의료원 사고였고, 그다음에 7일 날 서울 용산구 이촌동 사고, 이게 연달아서 발생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그게 급발진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결국 이제 이런 급발진 같은 이런 어떤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또는 나를 방어할 수 있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변호할 수 있는 게 뭐냐라 해서 이제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려는 사람들이 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주문이 무려 100배나 늘어날 정도로 폭발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것이 어떤 법적인 분쟁으로 가게 됐을 경우 굉장히 오래 가고 또 질 경우에는 그만큼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소비자들의 우려와 또는 그에 대한 대응이 이렇게 적극적인 페달 블랙박스의 어떤 구매나 또는 알아보는 이런 부분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목 한번 나와 보시죠. 예. 파인디지털 2%, IA 1%, NCN, 팅크웨어 뭐 1%. 이런 블랙박스 회사들이 간만에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화제가 또 되고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은 주가 흐름이 뭐 대단히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 어떤 소비자 안전이라든가 또는 본인뿐만 아니라 내 차 또 어떤 소송에 대비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 또 그런 관련된 어떤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그래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좀 약세 섹터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행하고 해운 두 섹터가 큰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은행, 해운 두 섹터 모두 굉장히 강한 흐름을 최근에 보여왔던 그런 섹터들인데요. 대표적인 밸류업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은행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밸류업 관련돼서 크게 주가가 많이 올랐던 어떤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4대 금융지주 회사들이죠. 근데 지금 이번에 은행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방은행들에 대한 부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은행들이 이렇게 부실이 이렇게 심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방의 그 자영업자들, 영세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좀 엄청나게 좀 치솟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6개 지방은행의 평균 연체율이 0.86%, 1분기의 대출 연체액만 1조 4천억 원에 달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전북은행이 연체율이 1.5%, 제주은행 1.1%, 연체율이 보통 한 0.23% 정도가 일반적인 모습이고, 조금만 올라가도 0.5%만 넘어가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건데, 이 두 은행 같은 경우는 1%가 넘었으니까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 이렇게 뭐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라든가, 여기에 또 PF 부채 이 부실도 굉장히 좀 많이 쌓여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 소상공인이나 이런 대출 연체가 계속 커지면서 여기서 또 부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보니까 은행에 대한 이 투자자들의 걱정이 좀 커지고 있는 건데요.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이제 전북은행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북은행을 이제 계열사로 갖고 있는 JB금융지주가 역시 1% 좀 넘게 떨어졌고, 그다음에 부산은행이 들어가 있는 BNK 금융지주도 역시 2%.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데 날은 이번 얘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인 조정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에서 4%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운주도 사실은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뭐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딱히 해운주는 해상 운임 올라가는 거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뭐 어떤 악재가 현재로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슈 브리핑 마치고 이데일리 파트너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떤 부분 짚어볼까요? 우리 이슈 브리핑으로 네. 봤던 원전 쪽 볼까요? 네네. 체코 원전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지금 발표가 임박이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장에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좀 아주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그 종목들 살펴보면서 차트로 오늘 매수점이 될지 또 매도점이 될지 그런 것도 또 알려드리면서 차트로 이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그 종목 서전 기전입니다. 자, 이 서전 기전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매수점을 잡을지 매도점을 잡을지 제가 한번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 그 종목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자, 서전 기전 보시면 밑에 있는 이쪽 라인들 지지선들이 계속 이어온 이 지지선들을 계속 지지를 했고요. 자, 지지를 한 상태에서 지금 반등이 일어났는데 반등이 꽤 크게 나왔었죠. 자,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보시면 오늘 현재 찍은 저항선은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 연결이 된 이 연두색 저항선이 연결이 된 이 라인을 지금 현재 고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저항선을 설정을 하실 때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가져오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지금 현재 이 저항선을 찍고 있다는 거는 밑에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반면에 뚫게 된다면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럼 파란색 저항선 라인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네. 이쪽 라인하고 계속 연동이 되어 오던 그 라인들을 그 최고점 라인 삼아서 찍고 파란색 저항선이죠. 이 파란색 저항선을 찍고 밑에 내려와서 현재 연두색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매수를 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현재 지금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밑에 있는 지지선이 6,000원입니다. 이 6,000원 지지선을 내일 일봉이 생기고 나서 그 라인을 찍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꼭 손절 8% 걸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원전 관련주 서전 기전 살펴봤는데 6,000원 선 만약에 매수를 공략한다면 그 정도 수준이라고 언급을 해주신 건가요? 네네네, 네, 맞죠. 그럼 다음 종목은 어떤 거 볼까요? 자, 다음도 원전 관련주를 하나 가져 나왔습니다. 자, 요 종목 우리 기술이고요. 네. 자, 이 우리 기술을 가지고 나오면서 되게 급반등이 많이 나온 차트인데요. 예전부터 차트서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현재 이제 매수점과 매도점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차트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 보시면 요 라인들 좌측 하단에 있는 요 지지선들이 보이실 거예요. 요쪽 라인들을 계속 지지를 하면서 연동이 되던 그 지지선이었습니다. 아마 차트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이 추세 지지선 밑에서 매수를 잡고 이렇게 대응을 하셨을 텐데요. 자, 위에 있는 이 저항선, 요 라인들 삼각수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위로 슈팅이 나온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최고점 라인에 다시 근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최고점 라인에 근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갭을 하나 살짝 만들어 놨어요. 어제 종가보다 오늘 갭으로 올라가면서 이런 갭을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 이거 따라가시면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잠깐이라도 매수를 잡으셔서 한 5%, 3% 드시려고 단기 매매로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 자, 일단은 삼각수렴 구간 저 밑에서부터 뚫고 올라온 상황이니까 좀 조정을 줄 때 매수를 잡는 게 어떨까 하고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 갭을 만들어 놓은 지지선 자체가 2,400원입니다. 자, 2,400원 라인까지 조정이 나오거나 만약에 내일 일봉상 연두색 지지선 2,400원을 지지선을 찍을 때 여러분들 손절 8%를 걸고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좀 계좌를 지키면서 안전한 매매가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격 매매의 끝은 다 똑같거든요. 잘 아시죠? 네, 이 차트상 흐름을 봤을 때 지금 가격대에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공략을 한다면 다소 조정을 받을 때 네네. 그때 적정한 가격대를 판단해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서전기전과 우리기술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종목은 어떨까요? 우진엔텍이요. 자, 우진엔텍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입니다.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인데 원전 관련주로 또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좀 특이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오늘 갭상으로 올라가다가 갭을 매꾸로 내려오는 도중에 지금 지지선을 하나 만난 상황이에요. 네. 자, 그래프를 보면서 여러분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인데 이쪽 라인들을 계속 지지를 하면서 반등이 나오다가
최근 저점 요 라인도 지금 지지를 하고 올라간 상태예요. 자, 여기 있는 그 외인들과 기관들은 이쪽 라인들을 지지선을 삼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저 라인들을 오면 한 번쯤은 매수를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살짝 드시죠? 맞습니다. 이런 추세 지지선들에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면 조금 더 승률이 높아지겠죠. 자, 저항선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파란색 저항선,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 친 저항선에서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뚫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위로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저항선 같은 경우에도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자 기준으로 위에 있는 저항선은 5만 원대에 있는 저항선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갭상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추세 지지선을 지금 찍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지지선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보고 싶으시면 손절 8%를 꼭 걸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자, 만약에 이게 뚫고 내려온다 치면 여러분 손절 라인을 꼭 지키시고 밑에 연동되어 오던 그 동그라미 친 그 지지선이 보이시죠? 그쪽 라인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보셔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그 계좌를 지키는 큰 지름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오늘장 상승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 원전 관련주로 새 기업을 좀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 전략 없는 추격 매수는 끝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언을 잘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주일 정도 이 체코 원전 수출 관련해서 일주일 정도 위협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이 기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이슈에 연동해서 크게 움직임을 두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이번에는요. 하락 쪽에 있는 거 볼게요. 네네. 해운 볼까요? 해운. 네. 자, 이 해운주가 해상 운임이 올라가면서 많은 관심을 가졌다가 네. 지금 단기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단기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그래프 예전에도 제가 한번 들고 나오면서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렸죠. 자, 과거 차트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 라인들을 보시면 요 라인들에서 계속 연동을 하면서 반등이 나왔던 그런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대한해운이죠? 예, 대한해운입니다. 네. 이 대한해운 제가 저번에 나와서 말씀드릴 때도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에 있다가 위로 뚫고 나오면서 슈팅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종목을 위에 있는 이 라인, 이날이었죠. 요날 25일 날, 6월 25일 날 이 대한해운이 조정이 나올 때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한번 매수를 보시는 게 어떠냐 했는데 그 지지선을 딱 찍고 25% 이상 올라간 그 그래프입니다. 근데 다시 이제 조정이 나와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지 않고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특이한 점 있죠. 밑에 있는 이 라인들을 계속 지지를 하면서 올라갔던 그 상황이었고 위에 있는 최고점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을 찍지 않고 밑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매수점이 다시 보이시나요? 자, 위에서 한번 매도를 하시고 다시 매수를 보시고 싶으신 분은 밑에 있는 지지선이 2280원 정도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지지선, 요 라인 지지선을 오면 예전부터도 계속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왔던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손절 8% 걸고 여러분들 매수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지금 차트상에서 빨간 지지선 얘기하는 거죠. 그 네네네, 가격대를 맞습니다. 언급을 했습니다. 공략을 해본다면 대한해운은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었고 STX 그린로지스 역시나 많이 주목을 받은 그러한 기업인데요. 하반기가 좀 해운 전통적인 성수기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흐름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져요. 네, STX 그린로지스가 6월 말부터죠. 6월 말부터 거의 60% 가까이 지금 올라간 맞아요. 급등세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접근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흔히 말해서 물리게 되면 많이 아픈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등락도 워낙 크기도 클 뿐더러 지지선하고 저항선이 많이 벌어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프도 저번에 한번 나와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현재 차트를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 라인들을 한번 또 주시를 해보시면 요 라인들 지지선들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저점을 낮춰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요 연두색 저항선을 계속 삼다가 이 라인들을 뚫고 올라가면서 슈팅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저번에 제가 그 STX 그린로지스를 가지고 나왔을 때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 라인들을 찍고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을 보시다시피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을 찍고 내려왔죠. 자, 이 그래프를 제가 예전에 가지고 나온 그래프를 하나도 고친 게 없고요. 그대로 가지고 나온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파란색 저항선 요 라인들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설정한 이 지지선들을 한번 보시면 요쪽 동그라미 친 지지선 있죠? 지금은 지지선이고 예전엔 저항선이었지만 이제 지지선으로 바뀐 라인입니다. 요 라인이 그대로 연결이 된 추세 지지선이 밑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요 가격대가 좀 많이 미치에 있으니까 현재 매수 잡고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렇죠, 단타 매매로 지금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매매를 잡으시거나 물을 타시기보다는 차라리 밑에 있는 지지선이 오면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하고요. 자, 지지선 가격 밑으로 내려온다면 오늘자 기준으로 좀 많이 미칩니다. 11,060원 정도 되는데요. 요거를 내일이나 내일 모레라도 여러분들 이 추세 지지선 저하고 똑같이 그려 놓으신다면 밑에 있는 지지선 찍을 때 지지선 가격을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겠죠. 그 라인에서 손절 8%를 걸고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그림에서는 절대 들어가시면 좀 위험한 그래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림에서는 STS 그린 로지스 들어가면 좀 어려운 구간이 생길 거다라고 말씀을 주의사항을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좀 이 오늘장에서 공략해볼 종목 알아보기 전에 좀 나스닥 쪽을 봐주시려나 봐요. 왜요? 나스닥이 지금 올라간 이유도 엔비디아도 있지만 테슬라 관련주들도 또 엄청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최근에도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이 저항선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차트를 가지고 나오면서 테슬라 차트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공략주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밑에 있는 이 왼쪽에 있는 저항선들에서부터 쭉 조정이 나왔던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빨간색 저항선을 찍고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이 연두색 저항선, 이 연두색 저항선을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탔었죠. 그리고 나서 연두색 이 라인을 다시 빠져나왔을 때도 엔비디아가 조정이 나왔을 때 같이 빠져나온 그 나스닥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자,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엔비디아도 물론 올라간 그런 영향도 있지만 테슬라가 지금 9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40% 넘게 지금 테슬라가 올라가고 있고요. 저점 대비. 그리고 루시드도 지금 2분기 차량 인도권이 지금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어제만 또 8%가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니콜라도도 17%의 폭등이 나오면서 나스닥을 또 같이 견인을 했다고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 차트를 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자, 테슬라 차트. 자, 이 테슬라가 밑에서 올라오기 전에 밑에 있는 요 라인이죠. 280불 정도에 있는 요 저항선들을 뚫고 올라가기 전부터 제가 이슈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가지고 나오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역히된 숄더 8라인을 만들기 직전이다. 그리고 역히된 숄더 8라인을 만들면 위에는 280불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연두색 저항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테슬라가 9거래일 연속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도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이 연두색 저항선도 한번 주시를 해보시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284불 정도 됩니다. 이 연두색 저항선이 284불 정도 되는 그 저항선까지 찍으러 갈 때 자율주행 관련주, 뭐 HL 만도라든가 제가 말씀드렸던 칩스 엔비디어,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여러분들 관심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제가 매수를 드리면서 테슬라가 올라갈 때 같이 이렇게 수익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그런 그림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제가 17만 8천원서부터 17만 7천원까지 매수를 드리고 현재 12%까지 올라간 그런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위에 올라간다면 2차전지주와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갈 텐데 그렇다면 공략주가 하나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를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어떤 거죠? 그 종목. 자, 포스코 엠텍입니다. 네. 자, 이 포스코 엠텍을 가지고 나오면서 제가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이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가기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듯한데 네. 이 포스코 엠텍을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엠텍 이제 차트 준비해 주시고 왜 고민이 되셨다고 하는지 차트를 봐야 설명이 되겠죠? 왜 그랬나요? 자, 이 포스코 엠텍이 지금 현재
역헤드앤 숄더 네. 아랫머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W자형 아랫머리를 만들고 있는데 네. 위에 있는 저항선들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포스코 엠텍 1분기에만 이번 1분기에 822억 매출을 올렸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5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16억을 올린 그 포스코 엠텍입니다. 자, 이 포스코 엠텍이 리튬 관련주로도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자, 2차 전지들 특히 올라갈 때 포스코 엠텍이 예전 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발적으로 올라갔던 그런 그림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렇다면 추세선으로 한번 봐서 현재 자리가 어딘지, 왜 주태영 파트너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공략주로 가지고 나왔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요 라인들, 동그라미 친 부분들을 여러분들 주시를 해서 보시면 요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반등이 나왔던 그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나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이렇게 한 번씩은 꼭 찍었던 그 그림을 보고 계신데, 단기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고 있다가 밑에 있는 이 지지선까지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이 라인들을 한번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 더 쉽게 보여드릴게요. 네. 자, 요 라인들,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요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이 라인서부터 내려와서 그리고 옆으로 기면서 역헤드앤 숄더 팔라인과 어깨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을 찍으면서 W자 라인, 그 W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내려와서 그림을 그릴 경우에 W자 우측 하단 구간을 만들고 나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마련이 되겠죠. 자, 제가 테슬라 차트도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서 역헤드앤 숄더 차트다, 그리고 팔라인을 만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포스코 엠텍이 위에 있는 라인 23,000원대에 와서 옆으로 뛰어넘거나 그 밑에서 옆으로 기면서 역헤드앤 숄더 오른쪽 어깨 라인을 만들 경우에 테슬라처럼 위에 있는 역헤드앤 숄더 팔라인을 만들러 위로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지지선 라인들 같은 경우에 2만원서부터 29,500원까지 여러분들 분할로 잡으셔서 손절 8% 걸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그림에서 위에 올라간다면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 보이시죠? 이 파란색 저항선이 27,900원, 28,000원 정도 되는 라인인데요. 저 라인을 찍게 될 경우 역헤드앤 숄더 팔라인을 만들어 급반등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 요 라인들 추세 지지선 라인에서 여러분들 잡으셔서 큰 계좌 풍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공략해볼 종목으로 포스코 엠텍을 주태영 파트너가 제시를 했습니다. 리튬 관련주입니다. 최근 테슬라의 급상승뿐만이 아니라 이 2차 전지, 그러니까 K벡터들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에서 같이 주목을 받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델리온 주태영 파트너가 가격 라인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공략해보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본업인 통신업에서 호실적을 구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업인 부동산과 호텔 사업도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입니다. 증권가에서는 KT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등 실적 개선이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T는 국내 주요 호텔 회사 중 하나입니다. 이미 서울에만 4개 호텔이 있고요. 내년 서울 광진구 구의역 앞에 5번째 호텔을 새로 엽니다. 기간 통신사였던 KT가 호텔 사업에 뛰어든 이유와 사업성을 살펴봤습니다. KT 호텔 공통점은 통신기술과 장비 발달로 필요 없어진 전화국 자리에 들어섰다는 점입니다. 사업 다각화의 일환이자 부동산 가치를 올리는데 호텔업이 가장 적합한 수단이란 판단에 섭니다. 사업은 KT 부동산 계열사 KT 에스테이트가 주도합니다. 신규 호텔이 들어서는 곳은
과거 KT 강북 지역 본부가 있던 곳으로 자양 1 재정비 촉진구역 재개발 사업의 일환입니다. 34층 규모의 호텔 및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업무시설을 포함한 복합 개발 사업입니다. 통신 기술이 발전을 하니까 기존의 통신 시설을 보유하던 빌딩들에 대한 유휴가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런 유휴 부지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자산 가치를 높일까라는 관점에서 KT의 5번째 호텔은 글로벌 호텔 체인 아코르 브랜드 엠버서더 구이 풀만 호텔. 5성급의 럭셔리 호텔로 KT는 자체 운영이 아닌 글로벌 호텔 체인의 운영을 위탁했습니다. 수익성 면에서 유리하고 글로벌 호텔 브랜드들이 갖고 있는 인지도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수요도 잡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입니다. 호텔업, 정확히 KT가 부동산을 호텔로 활용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2010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을 했었어요. 2012년도부터 16년도에 서울 시내라든지 이런 곳의 호텔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시행을 했었거든요. 빌딩을 개발할 때 용적료를 더 주는 그런 혜택 사항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시기에 서울 중심권역에 위치해 있던 유휴 빌딩은 호텔로 ICT를 접목시켜서 개발하면 좋겠다. 그렇다면 현재 성적표는 어떨까? 업계 2위 객실 점유율을 달성하고 있는 르 메리디앙 명동을 비롯해 대부분의 KT 호텔들의 객실 점유율은 대부분 80%를 넘기며 호조인 상황. 2019년보다 아직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수는 많지가 않아요. 근데 한 90% 정도 회복이 됐다라고. 그럼에도 호텔 비즈니스는 2019년보다 좋습니다. 한정된 좌석을 가진 항공사처럼 한정적인 객실을 가진 호텔 실적이 상승세일 수 있는 건 수요 증가에 따라 객단가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호텔업이 호조란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2019년 대비해서 한 80% 정도의 수준에서 90%, 호텔은 한 75%만 넘으면 잘했다고 보통 얘기를 하니까 2019년도에 객실 가격을 따지면 한 20만 원 중반 후반 되면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근데 요즘은 저희 호텔이 40만 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KT 호텔 실적 호조는 명동과 동대문, 압구정과 잠실 등 서울 주요 노른자 땅에 위치한 점과 코로나19로 확산한 호캉스 문화, 글로벌 브랜드 역량과 KT의 ICT DNA를 결합한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2018년에 국내 최초로 AI 호텔 로보텔 동대문을 오픈을 했습니다. 재작년에 명동 르메리디앙 오픈을 했었는데요. 중국인 고객분을 모시고 호텔 투어를 하던 중에 실제 직접 중국어로 객실에서 조명을 켜고 끌 수 있는 걸 시연을 해드렸더니 굉장히 고객님께서 놀라시더라고요. 로봇을 씀에 따른 인건비의 절감 같은 효과들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호텔도 3, 4년 연륜이 쌓여야지 더 많은 고객들이 오시거든요. 긍정적이게도 1년 6개월 됐는데 자리매김을 잘 했단 말이죠. 제가 묵고 갔던 고객분들한테 메일을 다 쓰거든요. 저희가 한 12% 정도 돼요. 저희가 뭐를 더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호텔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호텔업 호조와 분양 및 임대 사업의 균형 잡힌 성장으로 KT 에스테이트 실적은 지속 상승세입니다. 지난해 21.8%의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인 데 이어 올 1분기 매출 성장률 역시 20.3%를 기록하는 등 견고한 성장세로 KT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G 시장 포화로 유무선 통신 사업이 치열해지자 KT가 부동산을 비롯해 금융과 미디어 콘텐츠, 클라우드 등 다양한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동북권역에는 저희처럼 글로벌 브랜드를 하는 호텔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성수 개발지구, 인근 비즈니스 수요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가족 단위 호캉스 등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비즈니스 고객들을 타겟팅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선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지역에 전화국 부지를 보유한 KT가 새 성장 동력으로 호텔 사업을 비롯한 부동산 개발 및 임대 사업을 육성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문다입니다.
예, 이데일리 편집국 기자와 함께 시장의 주요 이슈들 살펴보는 이데일리 TV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케팅 센터장으로 계신 권소연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SK그룹이 사실은 전반적인 그룹 재편 작업 한참 네, 진행 맞습니다. 중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팔려고 하는 이제 계열사들도 좀 막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네. 뭐 그런데 그 SK그룹에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11번가. 그렇죠. 근데 여기는 매물로 좀 일찌감치 나와 있던 데고. 그렇죠. 근데 여기를 사겠다고 하는 데가 다시 나왔다. 어디입니까? 네. 그 사실 11번가가 이제 거래액으로 따져보면 매출액을 따져보면 우리나라 3위거든요. 쿠팡이 압도적으로 크네요. 높고 네. 그다음에 G마켓이고 이제 11번가가 3위인데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제 오아시스라는 곳이 여기를 한번 인수를 해보겠다라고 예. 이제 등장을 했는데 예. 사실 이제 오아시스는 뭐 아시다시피 신선식품을 이제 새벽 배송하는 맞아요. 업체로 유명하잖아요. 약간 컬리 느낌의 그런. 그렇죠. 이제 회사죠. 컬리보다 조금 늦게 시작하긴 예. 했지만 뭐 오프라인 매장을 기반으로 새벽 배송까지 진출해서 이 신선식품 전문 기업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했는데 네. 그동안에 이 오아시스는 11번가의 잠재적 후보자로도 거론이 되지 않았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아시스가 인수를 하겠다라고 나서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의외인데? 라는 반응을 좀 그러겠네요. 하긴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인수 방식을 좀 거론되고 있는 걸 보니까 오아시스가 이제 현금으로 지분을 사는 건 아니고 오아시스의 주식 일부하고 오아시스 자회사로 이제 물류회사가 있어요. 루트라고. 예. 근데 루트가 발행한 신주를 이제 11번가의 주식이랑 맞바꾸는 맞교환.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금을 추가로 들이지 않고 이제 인수를 할 수 있는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만약에 맞교환하게 될 경우에는 아마 11번가의 주주들은 오아시스 지분 한 20에서 25% 정도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시장에서는 오아시스가 이제 내년쯤에 기업 공개에 다시 나서지 않겠냐라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업 가치가 한 1조 5천억 원 정도 될 테니 뭐 11번가와 지분 맞교환해서 오아시스 지분을 갖고 오는 쪽도 나쁘진 않겠다. 이런 이제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오아시스가 상장을 해야 되고 그렇죠. 상장을 해도 또 네. 주가도 괜찮아야 되고 그렇죠. 가치 평가를 잘 받아야 되고 그런 사실은 아직은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큰 변수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다시 좀 원론으로 돌아와서 말씀하신 대로 오아시스 마켓 저도 이제 상장을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위에 소식이 없었던 거 보면 뭐 무산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계속 추진을 하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오아시스 마켓은 사실은 상장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었죠. 그러니까 네. 오아시스 마켓이 어떤 곳인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2011년에 이제 설립이 된 식품 전문 이커머스 기업인데 그 우리 생협의 이 경영진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 생협 출신들이 나와서 설립을 했던 기업이고요. 생협은 아닌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산지하고 생산지를 이제 직접 발굴을 그렇죠. 해서 특히 이제 친환경, 유기농 이런 키워드로 이제 이런 신선식품을 좀 유통을 했고 2014년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열었습니다. 아마 주변에 오아시스라고 되어 있는 매장을 좀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예. 그래서 이 오프라인 매장을 열어서 이제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유통업체, 오프라인 기반의 유통업체였던 건데 2018년에 온라인 플랫폼 오아시스 마켓을 이제 출범을 하면서 신선식품 이제 새벽 배송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이 사실 새벽 배송이라는 거는 컬리가 2015년에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맞아요. 컬리는 이제 여전히 적자인 상황인 거고 그 오아시스 마켓은 이 새벽 배송하는 업체 중에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는 업체라서 맞아, 그래요. 작년에 상장을 추진할 때도 우리는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업체야라는 거를 이제 굉장히 어필을 했었는데 사실 작년에 상장 추진에 거의 막판까지 갔다가 이제 무산이 됐던 게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수요 예측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를 하면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해서 공모가를 정하잖아요. 그리고 네. 공모가를 기준으로 일반 투자자들한테 공모를 받는데 그렇죠. 그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해보니까 사실 오아시스는 기업 가치를 한 1조 원 정도로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기관 투자자들이 그 공모가 희망 공모가 범위에 하단보다도 낮은 가격을 썼는 데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네한테 그렇게까지 높게 그렇죠. 가치를 주고 싶지 그렇죠. 않아 이런 데가 많았다는 얘기구나.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대했던 건 1조 원인데 공모가 대충 이제 나온 게 한 7천억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기업 차이가 가치가 많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상장을 강행하진 않겠다라고 해서 자진 상장 철회를 했고요. 근데 그 이후로도 이제 사실 이제 상장에 대한 좀 생각은 계속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 실적이 좀 계속 개선되는 추세거든요. 어느 정도예요? 올해 1분기 매출액이 1,289억 원, 영업이익이 62억 원인데 사실 네. 영업이익의 절대 규모로 보면 이제 크지는 않은데 글쎄. 이게 성장률로 보면 일단 창사 이후로 분기 매출, 분기 영업이익으로는 최대를 기록했고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보면 매출은 12% 늘었고 이제 영업이익이 567%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니 특히 수익성 쪽으로. 그렇죠. 예. 이제 상장에 다시 도전을 하면 뭐 이번 한 1조보다 훨씬 높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만약에 11번가를 인수를 하게 되면 일단 몸집이 커지잖아요. 그럼요. 매출액 규모가 늘어나고 이러니까 IPO 할 때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이번 뭐 결정에 좀 이런 인수를 검토하고 이런 거에 좀 작용한 것 같은데 작년 연간 기준으로 보면 11번가의 매출액이 예, 지금 표에 나오네요. 네, 8,655억 원, 그리고 오아시스가 4,754억 원이거든요. 요 두 업체의 매출만 이제 단순히 합산을 하면 1조 3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쿠팡에 이어서 이제 아까 이커머스 2위가 G마켓이라고 말씀을 예, 드렸는데 맞아요. G마켓의 지난해 매출액이 1조 2천억 원이었으니까 요 두 업체 합치면 이제 2위로 올라서게 되는 그러게요. 거라서 살짝이지만 어쨌든 2위가 되네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IPO 할 때 우리는 어쨌든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있어. 뭐 어쨌든 덩치가 이렇게 커졌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계산이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공모가 그 수요 예측할 때 기대 이하로 나왔던 거는 마켓컬리가 좀 그런 것과도 연견이 조금 마켓컬리는 아예 이제 상장 추진 단계에서 이제 좀 일단 내를 뺐지만 한번 포기를 했고 별로 이렇게 시장에서 굉장히 이렇게 신선식품 이렇게 이커머스 하는 회사들을 그렇게까지 높게 그렇죠. 평가하지는 그러니까 않는 이게 모양이군요. 사실은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인 것도 있지만 이 신선식품 새벽 배송 사업의 성장성의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일단 마진이 너무 박한 사업인데다가 이게 어느 정도로 시장이 커질 거냐. 그리고 이제 쿠팡 같은 데들이 많이 이제 좀 공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맞아요. 있으니까 오아시스 이런 밸류를 주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아시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던 어떤 그런 상황이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고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 상장에 브레이크 걸린 상황을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11번가라는 데를 인수를 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틀었다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덩치는 좋은데 지금 실속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면서요. 그렇죠. 11번가도 뭐 그동안 최근 한 5년간 보면 좀 드라마틱하긴 한데요. 일단 이제 11번가가 2018년에 투자를 유치했을 때 기업 가치가 한 2조 7천억 원대 어이구야. 정도였었어요. 그때는 네. 이커머스가 무한대로 성장할 것 같은 네. 기대감이 좀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몸값이 한 5천억 원 정도? 5분의 1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로 이제 떨어진 거죠. 네. 그것보다는 안 되게 떨어진 건데 네. 일단은 실적을 보면 2021년에 700억 원 정도 이제 영업 적자를 기록했는데 2022년에 1,515억 원 더 이제 커졌죠. 커졌네요. 그리고 2023년 작년에 1,258억 원. 그러니까 적자 폭이 조금 줄긴 했지만 이거는 뭐 이제 인력 구조 조정하고 뭐 판관비 글쎄. 줄이고 이런 거에 대한 효과라서 실제로 사업이 나아져서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일단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가운데 이제 이 지분 매각하려니까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이긴 한데 이것도 지금 왜 이렇게 매각까지 왔나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11번가가 원래는 이제 SK 플래닛의 한 사업 부분으로 네. 있었어요. 이커머스 사업 부분으로 있었는데 네. 2018년 9월에 이제 이 부분을 인적 분할을 해서 떼어냅니다. 그래서 잘 될 거라고 그렇죠. 생각했으니까. 11번가에 이제 독립법인으로 출범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최재 주주는 그 SK 스퀘어, SK 스퀘어가 이제 사실상 지주 회사잖아요. 중간 지주 회사인데 그렇죠. 그룹에서는 네. 그 SK 스퀘어가 지금 80.26%를 보유를 하고 있고 대주주네요. 그렇죠. 이렇게 분할하는 과정에서 이제 투자 유치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국민연금, 새마을금고,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 H&Q 코리아, 그리고 이니아스 PE 뭐 이런 데로부터 이제 5천억 원 정도 규모의 투자를 유치를 했는데 네. 이 투자들을 이렇게 묶어서 이제 나일 홀딩스 컨소시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컨소시엄이 지분 18.18%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일홀딩스 컨소시엄에 들어간 투자자들이 앞서 말씀하신 네. 2조 7천억 원의 기업 가치를 보고 들었다라고 그렇죠. 보면 그때 되는 이제 거죠. 그죠. 그 국민연금, 새마을금고, 그리고 H&Q, 이니아스 예. 뭐 이런 데들이 이제 그 정도 기업 가치로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지분 18%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투자를 하면서 그 조건으로 받았던 게 5년 내에 상장하겠다라는 조건을 이제 제시를 했고 예. 만일 상장을 못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SK그룹이 다시 사들이겠다. 그러니까 이런 콜옵션 콜옵션을 조항이 넣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5년 후가 보면 2023년, 이제 작년이거든요. 작년이네. 근데 작년 상장 못했죠. 그러니까 예. 이커머스가 사실은 코로나19 때 굉장히 이 시장이 조금 이제 반짝 커졌다가 그 이후로 쭉 이제 내리막길을 맞습니다. 걷고 있는데 네. 워낙에 경쟁도 치열하고
쿠팡의 이런 공격적인 이제 전략 때문에 이 쿠팡의 이 시장 점유율이 커지는 동안 이제 다른 업체들은 조금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거기에 지금 이제 시커머스라고 하잖아요. 알테시. 중국의 알테시에 대한 알리랑 뭐 이제 테무랑 테무, 쉰 이런 쉰, 애들이 예. 이제 공격적으로 또 한국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런 직구 시장까지 더해져서 이 경쟁이 너무 치열해진 상황이라서 뭐 일단 상장하기에는 조금 이제 조건이 안 맞았고 일단 적자니까 상장을 못했으니까 이제 이 재무적 투자자들은 그럼 우리 지분을 사 가라 이렇게 콜옵션을 이제 행사해라.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사야 되는 상황에서는 SK그룹이 이제 투자 원금이 5천억 원이었잖아요. 근데 5천억 원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부 수익률 우리가 보통 이제 투자할 때 IRR이라고 부르는 내부 수익률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최소한 3.5%는 더해서 그 금액으로 사줬어야 됐기 때문에 SK그룹 입장에서는 이 금액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죠. SK가 돈 무지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뭐 요즘에 그룹 재편하는 거 보면은 뭐 돈이 없는 그룹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뭐 나갈 때도 워낙에 많으니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문득 드는 의문은 SK 스퀘어가 지분 80%를 넘게 가지고 있는 대주주고 네. 뭐 압도적인 대주주고 그다음에 나일 홀딩스 컨소시엄이라는 데는 다 합쳐봤자 네, 18%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 앞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는 오아시스와의 이 M&A 관련된 거에 그 부분은 네. SK 얘기가 좀 안 나오고 나일홀딩스 그렇죠. 얘기가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일단 콜옵션을 행사를 이제 SK 하라고 했을 때 스퀘어가? 예. 이제 거부를 했잖아요. 예.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나 경영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 이 예. 조건에 또 뭐가 있었냐면 드래그 언론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드래그 우리가 끌다라는 의미이고 그렇죠. 언론은 뭐랑 같이 끌고 같이, 간다는 예, 거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재무적 투자자들이 지분 투자를 할 때 보통 보면 바이아웃해서 경영권을 가져오는 게 네. 아니면 소수 지분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소수 지분 투자를 해서 사모펀드들은 대략 한 5년에서 10년 사이 이제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소수 지분이기 때문에 요것만 팔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이 안전장치 같은 걸로 드래그 언론 조항을 거는데 내가 이 지분을 팔고 싶어 할 때 대주주 지분을 같이 끌고 들어와서 팔 수 있는 이제 강제 조항이 있는 조건인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는 소수 지분이지만 그쵸.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그쵸. 그걸 유인하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맞습니다.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 드래그 언론 조항이 이 SK의 이 700원가 투자 유치할 때도 들어 있었어요. 근데 이 드래그 언론을 이제 발동하게 되면 이제 이 FI들이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자들이 내 지분을 팔 때 최대주주 것도 같이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에 계약에 들어있으니 그쵸. 대주주도 마음에 안 들어도 가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드래그 언론은 보통 이제 콜옵션 조항이랑 같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드래그 언론을 통해서 이 재무적 투자자들이 최대주주 지분까지 그냥 같이 팔게 되면 그럼 이제 경영권 위험을 받으니까 일단 콜옵션을 통해서 너희들 지분을 그러니까 내 지분을 니들이 사갈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줄게라고 이제 콜옵션을 이제 제시를 하고 근데 콜옵션에 만약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 너희 지분까지 같이 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곧 경영권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상황은 SK가 콜옵션을 포기함으로써 경영권을 포기했다는 의미인 거고 그래서 결국은 강제 매각에 들어갔다는 그렇구나. 의미가 그런 이제 상황인 건데 여기에 또 하나 조건이 뭐였냐면 그 투자자들이 자금을 먼저 회수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 드래그 언론을 발동해서 자금을 회수할 때 이 재무적 투자자들의 지분을 먼저 팔 수 있는 워터폴 방식을 적용을 하기로 했었어요. 오늘 이제 어려운 전문 용어가 좀 용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나오는데 네. 그 워터폴 조항이라는 거는 일단 이걸 팔 때 이제 재무적 투자자들 지분 먼저 팔고 마지막에 이제 퇴주주 지분을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SK가 갖고 있는 지분이랑 묶어서 팔면 만약에 오아시스가 이제 이걸 받아준다고 치면 일단은 국민연금 그리고 새마을금고 그리고 이제 위탁운용사인 H&Q 그리고 이 순서로 이니아스 자기 투자금을 회수한다 이거군요. 회수하고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에. SK 스퀘어 순으로 가는 건데 사실 나일홀딩스 컨소시엄이 작년까지만 해도 막 1조 원은 받아야겠다라고 이제 좀 주장을 했었는데 워낙에 가격에 눈높이가 좀 있었던 상황이라 그러니까요. 시장과 그래서 작년에 사실 그 큐텐이라는 네, 싱가포르 거기에 회사. 큐텐이라는 대하고 거의 이제 협상이 마지막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 가격 눈높이에 이 가능을 좁히지 못하고 이제 불발이 됐고 네, 올해 들어서도 계속 이제 원매자를 좀 찾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오아시스가 한번 들여다보겠다라고 이제 나타난 상황인 거죠. 근데 이렇게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뭘 저렇게 복잡하냐. 그렇게 사실은 이런 어떤 투자 유치나 이런 이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 조항들이 들어있다면 자기들 나름대로 리스크라는 거가 꽤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그런 안전장치들을 걸어놓은 건데 오아시스에 판다고 해서 본인들의 투자금이 갑자기 막 수익률이 확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라 마찬가지로 또 뭔가
그 투자자들은 요구를 할 게 좀 있을 것 수밖에 없네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2조 7천억 원대에 들어갔던 건데 기업 가치가 지금 한 5천억 원, 6천억 원 정도로 낮아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아시스 지분을 받게 되면 오아시스가 IPO 했을 때 약간 이제 기대감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수익을 확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이제 밸류업 할 수 있는 이제 여지를 좀 남겨두는 게 가능성이 있죠.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지금 이제 저울질을 하고 있는 중이겠죠. 근데 지금 이 오아시스하고의 거래에서도 그 HNQ가 뭔가 좀 안정장치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아시스도 뭐 몇 년 뒤에 IPO를 하겠다라는 확약을 좀 걸거나 아니면 이제 11번가에 투자했을 때랑 비슷하게 풋옵션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는 뭐 이런 조항들을 좀 넣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아시스가 그러면 이 조건을 수용할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될 텐데 지금 오아시스도 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오아시스의 이 이제 의장 김영중 의장이 이 의사결정을 좀 하고 들여다보고 있는 와중이긴 한데 오아시스 내부에서는 왜 이제 영업적자를 1,000억 원씩이나 보는 11번가를 우리가 떠안아야 되냐라는 약간 조금 그 회의론 같은 게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투자자들도 너무 좀 요구 그쵸. 조건들이 개별적이고 약간 그쵸. 사공이 너무 많은 그런 회사 같은 그렇습니다. 느낌이 드니. 오아시스 이제 투자 유치를 받은 곳이니까 그러니까요. 오아시스에 투자한 곳들 중에 대표적인 곳이 이제 UCK, 그러니까 유니슨 캐피탈 코리아 네. 하고 한국 투자 파트너스, 네, 한투파 뭐 이런 데인데 이런 데서는 야 이런 조건을 걸고선 지금 지분 맡겨하자는데 이거 우리가 받아들여야 그렇죠. 되냐라고 약간 이쪽에서도 좀 불편해할 수 있죠. 반대하는 네. 입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인수 단계가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초기 단계라서 이게 이제 딜 전까지 가려면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네.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정말 오아시스가 인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하려면 이쪽에서도 뭐 국민연금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출자자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 그렇죠. 입장이라서 네, 네. 이거는 아직 오아시스의 인수가 될 거라고 확신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제3자가 평가를 하려면 오아시스가 11번가를 인수했을 때 뭔가 굉장히 좀 가능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확실하다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그런 약간 세부적인 까다로운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돈 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통합을 했을 때 M&A를 했을 때 어떤 효과 이런 거는 일단은 뭐 이 이커머스에서 이제 2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규모는 뭐 커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위로 따져보면 이거에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더해서 오아시스는 어쨌든 간에 이제 신선식품을 배송하는 곳인데 11번가를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되면 이제 어쨌든 종합 이커머스 업체로 거듭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다가 예. 이제 11번가가 보유하고 있는 SK 계열사들 고객들도 좀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아, 예. 그리고 그렇죠. 이제 11번가의 매력 중에 하나가 2021년 아마 아마존 글로벌 이제 스토어라는 걸 오픈했어요. 맞아요. 아마존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아마존의 제품을 바로 11번가에서 직구할 수 있는. 사실 우리가 예전에 직구하기가 되게 어려웠잖아요. 뭐 배송 대행 뭐 이런 주소도 써야 됐었고 이제 좀 배송비도 좀 많이 들었었고 맞아요. 그 다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거 다 이제 좀 복잡하게 여기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거를 11번가에서 아주 간편하게 뭐 주문 검색 주문 결제까지 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아.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이제 아마존하고도 이제 전략적인 제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 그걸 조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K푸드 중에 이제 신선식품이 아닌 K푸드들 있잖아요. 가공식품들을 네. 이거를 이제 해외 직배송으로 이제 팔 수 있는 그런 루트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K푸드에 대한 인기가 글로벌리 좀 높으니까 이런 사업을 좀 구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좀 가져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됐네요. 왜냐하면 지난달에였나요? 아마존이 국내에 들어와서 K뷰티 회사들 이렇게 네. 유치하려고 자기네들 쇼핑몰에 네네. 유치하려고 그런 행사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가 K뭐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그쵸. 아마존 내부에서도 있다는 얘기면 그게 이제 화장품에서 그쵸. 뭐 음식료 쪽으로 푸드 쪽으로도 얼마든지 올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사실 신선식품에 한정되어 있던 그래서 성장성에 약간 의문? 퀘스천 마크가 찍혔던 게 11번가를 인수하면 조금 해소가 될 수 있고 컬리 같은 경우가 이제 뷰티 산업으로 좀 진출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역을 확장하면서 그걸로 인한 이제 밸류업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오아시스도 약간 그런 면을 좀 기대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아마존이라는 데를 타면 이런 글로벌 어떤 그 이커머스 플랫폼을 타면은 조금 더 확장 가능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 M&A 뭐 타이밍이 나쁘지 않지 않나 생각도 드네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이
M&A를 논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11번가에 조금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의견들이 좀 높은 게 가치가 그렇죠. 11번가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영업 적자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작년 영업 적자가 그 전에 비해서 좀 줄긴 했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 절감 효과가 좀 있었던 맞아요. 거라서 네. 앞으로 그러면 11번가가 확제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놓고 보면 사실 높지 않다라고 보는 쪽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뭐 중국 업체들의 공습 이런 것도 그렇고 아마존이나 이런 데들도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 직구 시장을 조금 이제 공략하고자 하는 그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11번가 말고도 뭐 신세계그룹의 지마켓이라든가 뭐 쓱닷컴 예. 그리고 롯데그룹, 롯데온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다들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11번가는 시간을 흘려보낼수록 기업 가치는 조금 떨어진다.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빨리 종결하는 게 좋고 오아시스 입장에서도 이제 약간 이제 이 적정 타이밍을 좀 노려서 사실 이제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뭐 그런 시점을 좀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예를 들어 지분을 25%를 줘야 된다 그러면 25%보다는 20% 주는 게 훨씬 이익인 그렇죠. 거니까요. 교수님 말씀 잠깐 SSG도 얘기했습니다만 원래 이게 참 그 사모펀드들하고 이렇게 뭔가 연결됐을 때 투자를 네. 받든 투자를 하든 뭐 M&A라든 이게 참 되게 이렇게 뭐랄까 매끄럽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드네요. SSG 맞아요. 쓱닷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이커머스 시장이 좋고 이커머스 기업들의 이제 기업 가치가 계속 성장하는 중이면 이런 갈등이 없을 텐데 그치. 지금 기업 가치가 쪼그라드니까 이제 문제가 맞아요. 생기는 건데 네, 네. 신세계그룹도 사실은 2019년에 그러니까 그 쓱닷컴이 2019년에 한 7천억 원, 2022년에 3천억 원 각각 이제 어피너티하고 VRB 캐피탈한테 이제 투자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각 이 두 업체가 그러니까 어피너티, VRB 캐피탈이 각각 15%씩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때도 조건을 걸었던 게 2023년도에 쓱닷컴이 총매출 요건 혹은 IPO 가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2024년 5월부터 이 소유 주식의 전부를 네. 대주주한테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달았어요. 예. 근데 이제 이번 이 총매출 요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GMV라고 하는 건데 이 총매출 요건이 그러니까 쓱닷컴에서는 충족했다고 이제 설명을 했고, 네. 근데 이제 사모펀드들이 보니까 이게 보니까 상품권 매출이 같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세계 상품권을 팔고 네. 그 신세계 상품권 판 금액을 매출액으로 잡고 그렇죠. 그 상품권으로 물건을 하면 이것도 매출액으로 잡고, 그러니까 사모펀드 입장에서 야 이거 중복 계상이잖아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네. 그리고 또 IPO도 조건을 충족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쓱닷컴에서 제시한 게 그 주관사 선정에 대한 제안서였던 거지 의견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IPO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어라는 게 이제 사모펀드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집은 사가라 이 조건 이제 그러니까 콜옵션을 너희들이 이제 뭐 이제 행사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했는데 신세계는 어떻게 했어요? 쓱닷컴은 이제 받아들였죠. 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지금 11번가는 포기했지만 네. 스타컴은 신세계는 네. 그거를 콜옵션을 행사를 네. 하기로 했다, 받기로 했다. 근데 아. 이거를 이제 사실 이거를 하려면 이제 자금이 좀 필요한데 그럼요. 이거를 신세계 갖고 있는 자금을 직접 투입해서 집을 사오는 방식보다는 약간 이제 최근에 증권사들하고 이제 또 논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뭐 대사오긴 하지만 지분은 신세계가 갖되 이 자금은 증권사가 대주고 그 자금에 대한 이자나 배당을 증권사에 지급하는 일종의 대출을 하는 개념이구나. 네, 약간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제 구조를 짜고 있어서 뭐 한국투자증권이라든가 NH투자증권, KB증권 이런 데들하고 좀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말씀을 쭉 들어보면 네. 이커머스 쪽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이라든가 가치나 이런 것들이 좀 박한 것 같은데 이렇게 높게 그렇죠. 평가 안 하는 것 같은데 신세계 이 어떤 투자자 구하는 이거가 증권사들한테서 투자자 그 응해질지가 그게 또 궁금하네요. 사실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크게 리스크가 없는 게 어쨌든 간에 약간 대출 형식인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뭔가 이 조건을 이제 제시를 했을 거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총수합, 그러니까 뭐 TRS라고 부르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증권사가 질 리스크는 그렇게 많지는 많지는 않고 결국 않아서. 이제 신세계그룹이 져야 되는 리스크가 되는 거라서 뭐 돈을 만지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리스크 대비 이제 수익을 따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아마 신세계가 리스크를 지고 증권사들은 그냥 이자를 수취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신세계가 추구하는 요 방식으로 투자를 그러니까 그 대출을 뭔가 자금을 증권사로부터 받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후에 이 스타컴을 어떻게 운영해 갈 그러니까요. 것인가는 이제 신세계 숙제인 거죠. 말씀하신 대로 장사가 잘 되면야 뭔 이런 복잡한 일들이 네. 생기겠습니까? 장사가 잘 안 되고 미래가 불투명한 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되게 뭐 요즘에 뭐 몸집 줄이기 하여간 여러 가지 한다면서요. 스타콤도 그 이마트에서 물적 분할돼서 법인으로 출범한 이후에 처음으로 최근에 희망퇴직을 실시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효율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지난달에 롯데온도 희망퇴직 단행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커머스 업계의 희망퇴직이 네. 바람처럼 불고 있는 게 이 업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좀 방증하는 한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때 그 너무 단맛을 봐서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저희가 돈 된다고 생각하면 기업들이 가만 안 있죠. 달려들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됐고 여기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회사들 한두 군데 빼고는 더군다나 중국 알테시까지 들어오는 상황이가 보니 뭐 아마존이 이런 글로벌 또 이런 이커머스 업체들도 우리 시장 또 되게 관심이 많다고 하니 점점점 이쪽은 경쟁은 치열해지는데요. 기업들은 그런데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거죠. 뭐. 선택지가 예, 늘어나니까요. 늘어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센터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주제는 퍼스트 디센던트 MMORPG 모바일에 집중된 K게임의 얼음을 집어던지다. 피트 루트 슈터입니다. 자, 드디어 갓겜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나요? 우리나라의 갓겜? 우리나라 갓겜은 뭐가 있죠? 리니지도 옛날에 갓게임이었는데 요즘에 좀 명성이 그렇고 스타크래프트는 우리 게 아니죠. 그리고 지금 뭐 서든어택이나 아직도 하고 있는 던전 앤 파이터 역시 넥슨의 게임들인가요? 지금 그런 게임들이 스타크래프트 리니지 1 나오던 PC방 시절 때 나온 게임이에요. 던전 앤 파이터 서든어택이 20년이 넘었다고요. 그게 아직도 PC방에서 5위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게 좋은 걸 수도 있는데 나쁘게 해석하면은 20년 동안 그거에 대항할 만한 게임 자체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전부 다 롤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나왔으나 배틀그라운드만으로 충족이 안 된 거죠. 그리고 그 뒤로 우리나라는 MMORPG랑 모바일에 집중을 해서 지금 사실 리니지가 소송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리니지 라이크류 게임으로 우리나라 게임이 다 도배가 된 거죠. 솔직히 암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다 비슷하잖아요. MMORPG가 뭐 캐릭터를 육성하기 때문에 뭐 그 틀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겠느냐. 자꾸 그런 식으로 가면은 그러면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초코파이가 초코랑 마시멜로우로 만드는 건데 그러면 초코파이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어. 근데 왜 우리도 초코파이 만들지? 그래서 이제 초코파이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오리온 초코파이의 마시멜로우의 그 느낌이 다른 거 롯데랑 크라운이랑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이 팔리긴 하지만 자일리토도 그렇고 다 똑같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미투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돼버리면은 우리나라 게임은 전부 양산형 MMORPG에 전부 모바일만. 그러니까 절대 뭐 콘솔이나 이런 뭐 슈팅 게임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깨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넥슨에서 또 넥슨이죠. 근데 결국 넥슨이 해결해 줘야 돼. 이거 지금 우리나라 3N 중에 넥슨 뭐 4N까지 하죠.
왜냐하면 지금 넷마블이냐 네오이즈냐의 그 논란이 생겼거든요. 원래 네오이즈를 밀어내고 넷마블이 3N에 들어왔었는데 넷마블이 헤매는 사이에 네오이즈가 다시 들어올까 말까 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뭐 네오이즈, 넷마블 주가가 다 안 좋으니까 걔네는 그러면 3N을 꿈꾸는 두 명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NC소프트랑 넥슨이랑 이렇게 있는데 NC소프트는 지금 완전히 MMORPG 양산형 게임의 모바일 게임만 주력으로 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그런 저기로 낙인이 찍혀버린 거죠. 그 넥슨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도 던전 앤 파이터. 던전 앤 파이터는 횡 스크롤 게임이거든요. RPG인데 횡 스크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진행되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오락기에서 하던 그런 류예요. 그리고 지금 서든어택이라고 불리는 거는 퍼스트 퍼슨 슈터. 그 당시에 뭐 레인보우 식스라던가 이런 게임과 함께 PC방을 주름 잡고 지금도 주름 잡는 게임이고. 그리고 크레이지 아케이드 같은 여자분들도 좋아하는 아케이드 게임도 갖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저 뭐 바람의 나라라는 그런 귀여운 아기자기한 RPG도 갖고 있죠. 넥슨이 결국에 넥슨 게임즈에서 개발했지만 역시 넥슨의 그 자회사이기 때문에 넥슨의 퍼스트 디센던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루트 슈터라는 장르의 게임을 개발했죠. 이게 퍼스트 디센던트죠. 요게 홍보 내용인데 PC, 콘솔 기반의 온라인 루트 슈터. 자, 여기부터 벌써 깨고 들어간 겁니다. 뭐죠? 지금 한국 게임의 문제. 물론 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결국 제일 부각이 됐지만, 그렇죠? 금메달이 나온다고 했는데 금메달이 나온 확률이 있다고 써놓고 금메달이 나올 확률이 없었던 거예요. 뽑기를 1000번을 돌려도 금메달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기를 친 거죠. 그리고 모바일로 다 몰려 있는 거, 그렇죠? 콘솔은 아예 전무잖아요. 우리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나 여기서 할 수 있는 닌텐도나 여기서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게임이 있어요 지금. 근데 PC랑 콘솔 기반으로 간 거죠. PC랑 콘솔 기반의 온라인 루트 슈터로 간 거죠. 근데 루트 슈터가 뭐냐? 일단은 읽어보죠. 넥슨 게임즈의 독보적인 RPG 노하우. 지금 넥슨 게임즈가 넥슨 GT랑 넥슨 게임즈가 합병이 됐어요. 넥슨 GT가 그 FPS의 그 상징적인 서든어택을 개발한 회사고, 넥슨 GT는 이제 슈팅 게임 위주로 했고, 넥슨 게임즈는 RPG 위주로 개발했어요. 그 두 개를 합병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엔 RPG 노하우가 있습니다. 롤플레잉 게임이에요, 그냥. 역할 게임이죠, 역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많이 했잖아요. 뭐, 너는 전사에, 나는 뒤에서 마법사로 지원해줄게, 나는 뭐 힐러로 치료해줄게, 나는 궁사로 활을 땡겨줄게. 그거잖아요. 이제 팀을 짜가지고 이제 적을 물리치고 그런 롤플레잉 게임이잖아요. 그게 원래 옛날 중세시대부터 있었어요. 말로, 그때는 게임이 없으니까 말로 했죠. 뭐 내가 전사인데 칼을 휘둘렀다. 뭐 그게 이렇게 게이머가 된 거예요. 그게 롤플레잉 게임이고, 그다음에 3인칭 슈터. 아까 FPS라고 했죠. 퍼스트 퍼슨 슈터. 1인칭 슈터 게임인데 배틀그라운드는 엄밀히 따지면 3인칭 슈팅 게임이에요. 트리플 퍼슨 슈터예요. 3인칭 시점에서도 보이잖아요. 왜냐면 섬에 무인도에 떨어져서 낙하산 타고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100명이 싸우고 3명 나오면 통닭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인칭 슈팅 게임 요거 두 개를 합쳐놓은 겁니다. 자, 이게 사실 양립하기가 어려운 개념이죠, 사실은. RPG는 캐릭터를 키워야 되는데, 그렇죠? 1레벨부터 고레벨까지 키워야 되는데, 그럼 그거에 따라서 무기의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슈팅 게임이란 거는 사실 손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오버워치나 레인보우 식스나 배틀그라운드나 한번 샷했을 때 헤드샷 맞춰가지고 한번 퍽 터져가지고 죽는 그 맛인데, 레벨이 안 키워진 상태에서는 그게 안 먹히는 거죠. 왜냐면 1레벨인데 예를 들어 1레벨하고 50레벨하고 총을 쐈을 때 똑같이 죽으면 그게 왜 어떤 RPG 개념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RPG 개념을 넣었다는 거는 이거는 서든어택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고 이미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루트 슈터는 그런 개념이에요. RPG랑 슈팅 게임을 합쳐서 슈팅 게임인데 육성하는 캐릭터의 맛이 있는 거예요. 서든어택과는 결이 자체가 다른 거예요. 배틀그라운드랑도 완전 다른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대충 읽어보죠. SF 판타지 스타일의 독특한 세계관과 플레이어는 계승자가 되어서 잉그리스 대륙을 수호하는 이런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매력적이고 유니크한 캐릭터, 다양한 스킬과 액션, 총기를 이용한 호쾌한 전투. 자, 이렇게 나옵니다. 컴뱃 전투죠. 자, 멀티플레이어. 협력 플레이를 통해 다양한 거대 보스 공략.
자, 요게 이 나중에 이제 그 매력으로 나오는데 엄청나게 거대한 그 네오이즈에서 피해 거진 피노키오 그 스토리에서 피해 거진 나온 거 보면은 그 호러 게임이잖아요. 근데 진짜 적이 막 이 콘솔 게임인데 여기 화면 가득 차게 나와가지고 그 아무리 한 검으로 100번 찔러도 안 죽잖아요. 그런 거대한 애가 나오는데 여기는 협력 플레이가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협력 플레이가. 팀워크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미가 들어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넥슨 게임즈로 지금 합병이 됐는데 아까 넥슨 GT랑 두 개가 합병이 됐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서든 어택이라는 게임은 넥슨 GT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 V4, 히트2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RPG고 블루 아카이브라고 약간 그 마이너 게임도 있어. 이거 일본 미소녀들 나와가지고 그런 거 있죠. 뭐 무마무스메처럼 말 얼굴이 미소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B급. 이런 아케이드 게임도 있고 갓섬 최근에 나온 거 있고 퍼스트 디센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스트 디센던트는 슈팅 게임이지만 서든 어택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넥슨 GT에서 이어진 서든 어택과 넥슨 게임즈에서 만든 퍼스트 디센던트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뒤로 가겠습니다. 퍼스트 디센던트의 지금 매력이 뿜뿜하고 있어요. 자, 이건 일단 넥슨 GT에서 개발해서 서든 어택이라는 게임이었고 넥슨 게임즈로 합병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넥슨 게임즈의 게임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건 PC 온라인 슈팅 게임의 대중화를 선도한 국내 최장수 FPS 게임입니다. 퍼스트 퍼슨 슈터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료가 나올 겁니다. 자, 7월 1주차 PC방 점유율 순입니다. 매주 PC방 점유율 나오죠.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이게 아마 리그 오브 레전드가 지금 몇 주인가요? 여기는 주수가 안 나오는데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가 1등을 유지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 이거. 이건 RTS라고 실시간 전략 게임이에요. 시뮬레이션. 리얼타임 시뮬레이션 RTS예요. 스타크래프트 같은 장르가 RTS예요. FC 온라인. 이게 피파 온라인이었는데 FC 온라인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피파예요. 피파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직도 2, 3이에요. 계속.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부터 여기 보면 FPS가 3개가 박혀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발로란트, 서든 어택이에요. 그리고 오버워치도 아직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까 전에 말한 게 오버워치, 서든 어택이 배틀그라운드 좀 더 나중에 나왔지만 이 서든 어택하고 오버워치는 20년 전에 나온 게임이고 20년 전에. 아직도 여기 있단 말이에요. 스타크래프트 아직도 있어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볼 것은 적인 것이죠. 서든 어택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넥슨에서 개발한 게. 자, 이거는 모바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강한 거죠.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에서 매출. 매출은 당연히 MMORPG가 높죠. 왜 MMORPG를 만들 수밖에 없냐? 돈을 쏟아부으니까. 리니지 M, 구글에서 리니지 M이 1위고요. 애플에서 리니지 M이 1위고 원스토어에서는 EA 스포츠의 FC 온라인이 1위입니다. 여기는 지금 상당히 틀리죠. 근데 여기 구글하고 애플 위주로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쿠키런이나 이런 것도 끼어 있는데 쿠키런은 왜 1위를 못 가느냐? 과금이 이거를 못 따라가요. 리니지엠이나 카카오 게임즈가 서비스한 오딘의 바랄라 라이징 이런 거를 못 따라갑니다.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리니지 M이 아직도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리니지 M이 아직도 차지하고 있는데 리니지 2M이 내려갔죠. 깨졌죠? 리니지 M, 2M이 항상 붙어있다가 저기 깨졌어요. 10이에요. 애플에서는 없어요. 그게 지금 깨진 겁니다. 자, 인기 순위 볼게요. 모바일 게임 인기 순위입니다. 다르죠? 없죠? 인기는 틀려요. 인기는 남녀노소 다운받은 거예요. 완전 틀려요. 그렇죠? 이거는 과금이 없기 때문에 인기 순위랑 매출 순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는 건 매출 순위죠. 그래서 이거는 한국의 게임의 지금 상황을 알기 위해서 대충 보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스팀입니다. 스팀은 PC 게임을 그냥 장터처럼 올려놓고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퍼스트 디센던트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1, 2, 3, 4, 5, 5위에 올라왔고요. 지금 엘든링이나 도타2 같은 이런 강력한 카운터 스트라이커까지 강력한 게임들이 지금 세계 5위를 지배하고 있는데 여기 퍼스트 디센던트가 여기 초록색 표시 있죠. 새로 등장하자마자 여기 등장했던 얘만 초록색 이거예요. 얘만 초록색 불꽃이죠. 그래서 얘도 요 숫자도 얘만 초록색으로 돼 있어요. 혜성같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 통계 순위 말고 트렌드 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트렌드 강한 거, 트렌드 게임 순위에서 퍼스트 디센던트가 1위에 올라갔어요. 지금 굉장히 강력한 등장이죠. 여기 수치 차이를 보세요. 19만 3,448명인데 이게 동시 접속자 수인데 이 밑에 6,400명이에요. 이게 상대가 되질 않아요, 지금. 엄청나게 뜨겁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스팀은 뭐냐? 아까 전에 그 온라인 게임, PC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는 건데 여기에 지금 사두고 방치한 스팀 게임이 26조 원이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스팀의 별명이 연쇄 할인마예요. 연쇄 살인마가 아니라 연쇄 할인마. 왜냐면 할인을 엄청나게 때려. 이거 보세요. 50%, 66%, 50%, 40%, 30% 이렇게 완전히 퉁 깎아 내려버렸기 때문에 안 사고 못 빼기는 거예요. 엄마 카드를 몰래 긁어가지고 애들이 이거 청소년들이 사놓는 거예요. 일단 이게 너무 싸니까 반 가격이니까 사놔요. 사놓고 안 한 게임이 26조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스팀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에는 95%네요. 그렇죠? 53,000원짜리 2,600원을 팔고 있어요. 자, 근데 퍼스트 디센던트는 지금 뭐죠? 무료. 배틀그라운드는 무료. 물론 배틀그라운드 더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퍼스트 디센던트가 무료예요. 이제 유료화를 하면은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아, 요게 마지막 장이네요. 자, 그래서 지금 무료를 하고 있잖아요. 무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인기가 이렇게 많을 경우에 부분 유료화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퍼스트 디센던트는 지금 루트 슈터라는 장르로 처음에 깨고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큰 인기를 얻으면서 부분 유료화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모델까지 갈 수 있는,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된다면 우리나라 MMORPG와 모바일에 집중된 이거를 깨는 굉장히 신선한, 네오이지의 피해 거짓을 그걸 깨려고 했지만 오리지널에 닿지 못해서 역부족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PC방을 보시면 알겠지만 스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가 다 FPS 슈팅 게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색다른 슈팅 게임이 먹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듭평은 슈팅 게임에 맞게 하겠습니다. 채워줄게 가득히 원샷. 총을 위로 컴온, 머리 위로 컴온,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고 그만큼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섹터죠. 화장품주 얘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한우리 연구위원님과 얘기 나눠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일찍 좀 뵙고 싶었는데 워낙 요새 많은 바쁜 일정들이 있으시다고 해서 오늘 많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이제 종목별로 조정 흐름이 나오는 쪽도 있고 그러기는 했지만 2014년에 화장품주 상승을 떠올려 봤을 때랑 지금 보면 지금은 좀 다르다? 심상치 않다? 이런 느낌을 저는 일단은 받고 있어요. 공감을 하시는지. 그렇죠. 2014년, 그러니까 14, 15, 16년 네. 차화정이라고 불렸던 시기에 화장품주들이 굉장한 강세를 보였었던 시기랑 지금 조금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건 뭐 비단 주가 상승의 정도를 떠나서 그때 당시에는 중국이라는 주력 시장이 뚜렷하게 있었던 예. 상황이고요. 지금은 중국 외의 시장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력 시장의 이동에 기반한 이 성과가 좀 더 환기를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화장품이라고 하면 사실상 이 중국 소비재라는 공식이 규결되기 마련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러한 기존의 공식
혹은 기존의 편견을 좀 깨주면서 다른 움직임이 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움직임이 있다. 차화정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때부터 사실 시장을 좀 들여다보기는 했었거든요. 그때 뭐 자동차 화학 정유다, 자동차 화장품이다 정유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었는데 무언가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시기도 했습니다. 일단 그 화장품주 뭐 최근 조정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화장품주 상승하면서 계속 얘기가 같이 따라왔던 게 바로 막 피크아웃 우려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별 흐름을 살펴보면 그 한국 화장품이 그 시장 내에 차지하는 비중과 그리고 점유율과 이런 거를 좀 따져봤을 때 이게 좀 기운가요? 어떻게 보세요?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상당히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배경은 실제 시장 점유율을 산출해봤을 때 아직은 굉장히 적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질 시장 점유율을 산정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공급 단가, 다시 말해 수출 금액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으로 산출이 되다 보니까 소매 판매화 시키기 위해서 2배 정도로 곱한 다음에 네. 실제 시장에서 나누어서 점유율을 산정하곤 하는데 이제 일본 내에서 한국 화장품은 계산상 한 4% 정도? 한 자릿수죠. 네. 그리고 일본이 4%, 미국이 한 3% 정도, 동남아가 최근에 한 10% 정도 도달한 상황이라서 아직은 예. 굉장히 이른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가장 잘할 때 16에서 18% 정도, 10% 후반을 도달한 경험도 있고 아직은 굉장히 시장 초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이제 산출한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수치를 좀 봤을 때는 이전 이제 중국 시장에서 우리 한국 화장품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따져봤을 때도 사실 아직 3%, 4%, 요 정도 3배, 3배에서 4배 정도 그 정도의 이런 격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피크아웃 얘기하기는 시기상조다. 이런 근거와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그 인디 브랜드 중소형 쪽에서 아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쪽이 궁금해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도 잘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죠. 잘하고 네. 있어요. 어느 정도예요? 제가 잘 몰라서 네. 현황을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대형사들의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 그리고 LG생활건강은 후라는 주력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예. 워낙 고단가이다 보니까 중소형 브랜드는 비중이 좀 적어 보이긴 하죠. ASP의 차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로레알, 에스티로더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형 화장품 업체들의 경우에는 비자연적 성장을 M&A를 통해서 좀 도모하고 있고 그가 보통 대상 물건이 중소형 화장품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아모레퍼시픽은 최근에 코스알엑스라는 북미 시장 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브랜드를 인수합병하였고요. 예. LG생활건강 또한 작년에 일본에서 또 한국에서 성과를 실현하고 있는 색조 브랜드 힌스를 인수하는 등 계속적으로 많은 무기를 장착하고자 중소형 브랜드들을 인수합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대형사들의 전반적인 연결 실적이 중소형 화장품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여류에 있어 보이는 배경은 아직은 절대 비중이 중국, 캔, 프리미엄 브랜드에 많이 좀 속해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인수한 브랜드가 전체 연결해서 본업을 상쇄할 만한 성과는 아직은 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도 조금은 다릅니다. 이 아모레퍼시픽이 인수한 코스알엑스는 덩어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본업 중국에서 조금 부진하더라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해주면서 연결 실적을 견인해주고 있는 반면 LG생활건강의 경우에는 중국의 비중이 유독 높고 또 인수한 브랜드들이 아직은 좀 작다 보니까 연결 실적을 흔들기에는 조금은 미진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M&A 통해서 이런 중소형 쪽, 브랜드 쪽 가져오면서 이렇게 실적에 좀 연동될 수 있는 부분을 두 업체 모두 찾고는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미미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 그 화장품주, 그러니까 주력 소비층을 좀 보면요. 소비 혜택가 아까 뭐 설화수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때는 그런 뭐랄까 충성도 높은 고객 그렇게 좀 따져볼 수 있었는데 요새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뭐 SNS 보거나 이랬을 때 이거 좋다 하면 이거 사고 또 그러니까 사실 브랜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투자를 어떻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지 위원님의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게 갑자기 한국 화장품이 인기를 끌었다라기보다는 중심축에서 구매 행태 또 소비 행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따라오는 수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매 행태가 뭐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봤을 때 2010년 초반까지만 해도 브랜드 우위의 시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브랜드 매장에 직접 방문을 하고 유명 브랜드들을 소구하고 프리미엄 브랜드를 소유하는 데 가치를 많이 뒀던 것이죠. 예. 근데 2010년 초반 중반 넘어서 후반 때부터 올리브영 혹은 라라블라, 롭스, 왓슨스 굉장히 우리한테 친숙한 단어들이고 또 온라인이라는 시장도 굉장히 거대해졌죠. 멀티 브랜드화 됐던 채널의 이동이었고 동시에 소비자들의 이 구매 행태도 중요하고 비싼 제품들, 프리미엄 제품을 소유하기보다는 재미있는 제품들을 경험하고 그를 공유하는 이 소유에서 공유로 중심축이 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대중 브랜드, 유명 브랜드를 추구하기보다는 개별 취향을 선호하는 시대로 변모되었고 그 속에서 PC 쇼핑 시장을 모바일 쇼핑 시장이 넘어서며 시간과 제약, 장소, 제약 없이 굉장히 자유롭게 정보를 활용하고 또 동시에 SNS, 뭐 틱톡이라던가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서 양방향성으로 소통하다 보니까 어떠한 제품이 좋은지 무엇이 또 최근에는 인기인지를 아주 손쉽게 찾게 된 셈인 거죠. 그래서 특정 브랜드를 소구해서 특정 브랜드를 구매하는 이 소비 행태에서 이제는 여러 브랜드들, 여러 제품들을 마주하고 경험하는 시대로 변모되며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저하되고 계속적으로 멀티 브랜드화되는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 화장품은 전 세계에서 가장 SKU가 많고 또 품질은 좋은데 가격 경쟁력은 충분하여 저가격에 또 이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써보고 싶어하는 또 경험하고 싶어하는 현재 주력 소비층들, 잘파, 또 MZ, 우리가 많은 단어들이 있죠. 이들에게 가장 좀 적중률을 높이는 화장품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품력에 방점을 두고 잘 만들어야겠어요. 얘기 듣다 보면 뭐 색조가 강한 업체는 색조를 또 스킨케어 잘하는 업체는 그 부분에서 또 어떤 강점을 찾아갈지를 업체들이 굉장히 고민을 할 것 같은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가 화장품주 좋은 얘기만 해서 저는 이것 꼭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요인은 없을까? 투자할 때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위험 요인은 없을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화장품 산업은 역피라미드 산업 구조입니다. 전방의 브랜드가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쪼개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죠. 그래서 유명 브랜드가 아니다, 좀 소구력이 있는 고품질의 저가 화장품은 정말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점이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선제적으로 어떤 제품이 잘 될지를 파악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부분이 아마존 혹은 뭐 큐텐, 라큐텐 같은 주력 온라인 몰에서 어떤 제품이 인기가 있는지에 대한 판매 랭킹을 아주 손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후행적이나마 제품에 대한 판매 성과를 접하면서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 브랜드가 잘하고 있구나, 괜찮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것이 리스크죠. 선제적으로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별하는 게 매우 어렵다. 이후에 그것이 롱라스팅, 지속 가능하게 성과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도 검토가 기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이 브랜드 사업에 대한 좀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후방 사업자, 이 역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계속적으로 많아지는 브랜드들의 제품, 계속적으로 쪼개지는 이러한 이 제품 군에 낙수 효과를 입는 건 제조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조사들은 사실상 상당히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반면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업태상 후방에 있는 제조사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후방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무한정으로 계속적인 캐파 증설을 할 수는 또 없기 때문에 현재 보유한 캐파 내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품의 가짓수를 늘리고 또 선제적으로 고품질의 제품 또 레시피, 처방을 만들어서 시장에 선보이는지가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가격과 좋은 제품명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이 잘하는 이러한 마케팅까지 붙으면서 화장품 내 밸류 체인 내에서도 좋은 모습을 또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면서 이거 여쭤볼게요. 그러면 뭐 용기, ODM, OEM 다 뭐 이렇게 다 놓고 봤을 때 어떤 부분 쪽에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바라봐야 됩니까?
옛날에는 네. 유명한 브랜드를 가진 업체가 프리미엄을 적용받던 시기였죠. 2010년 초반만 하더라도. 그래서 LG생활건강, 또 아모레퍼시픽, 뭐 로레알 에스티로더, 앞서 설명드린 시시에이도 같은 종목들이 조금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우리가 가치를 고평가하곤 했는데 지금은 잘 되는 브랜드가 이렇게 잘 만들어주는 제조사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그를 잘 유통해주는 유통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삼각구도 브랜드사, 제조사, 유통사 모두가 일원화돼서 한데에 잘 맞물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디가 더 좋다, 어디가 더 나쁘다, 업태로 구분 지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실현할 수 있는 혹은 개별적인 유인이 있는 특수가 있는 업체들을 선별해서 업태 불문으로 투자 중심 축을 좀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정적인 친구들은 제조사이고요. 반대로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은 업체들은 브랜드사입니다. 그래서 리스크에 따라 또 리턴이 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브랜드사가 조금 더 베타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만큼 또 성공 이후에 폭발적인 성과 실현에는 충분히 또 기대를 걸어 봄직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투자에 대한 목적 혹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알파 수익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가 사실상은 업태를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제가 이제 위원님 만나니까 그 써주셨던 리포트도 대거 좀 보고 왔었는데 바스켓 매수 권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몇 종목 얘기를 아예 해주셨었어요. 기업 얘기를. 그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코스메카 코리아를 좀 볼까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를 최근에 가장 강력하게 매수 접근을 추천드리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업체는 제조사입니다. 코스맥스, 한국콜마, 그리고 CNC인터, 코스메카 이 4개 모두 대한민국의 이러한 K-뷰티 활성화 또 인기를 뒷받침해주는 매우 단단한 제조사 중 하나이죠. 근데 메카가 가진 특수는 이 업체의 가동률이 40%로 현저히 낮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늘어나는 수주 증가와 신규 유치 또 기존 거래선들의 물량 증가를 기존 보유 공장 내에서 소화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가장 큰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메카 자회사로 있는 잉글루드랩을 통해 미국 내 현지 OTC 제품으로 구분되어지는 이 선크림의 수요 확대도 상당한 납수 효과를 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 한국과 미국 법인의 중국의 또 흑자 전환, 비용 효율화 효과 또한 매력적이며 이 세 개 법인이 아주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해서도 좀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체력이 좀 더 뚱뚱해지고 단단해진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동률이 주는 레버리지 효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커질 수 있는 현재의 제조사의 지위들을 감안하게 되면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패밀리 SC는 어떨까요? 네, 아이패밀리 SC도 브랜드사들 중에서는 가장 편하게 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유는 가장 덜 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패밀리 SC는 롬앤이라는 색조 브랜드로 하여금 한국과 일본에서 상당한 성과를 실현해주고 있는 업체인데 한국 그리고 일본을 넘어서 동남아, 미국 우리가 현재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는 신규 시장의 저변 확장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이패밀리 SC의 제품, 이 롬앤들의 이 SKU를 살펴보면 네. 컬러 베리에이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10개, 20개 정도가 아니라 30개 이상으로 가져가면서 흑인, 백인, 황인, 인종 불문, 무차별하게 모두가 좀 활용할 수 있는 저가격의 고품질 또 옵션이 상당히 많은 아주 재미있는 제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종목의 경우에는 그 어떤 업체보다도 디지털 마케팅, 이 소비자와의 양방향성 소통에 특화된 업체이기 때문에 브랜딩을 아주 잘하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로 이 제품 자체를 소구하는 이 소비자들과의 소통 방식에 특화된 아이템이 앞으로 미국이라던가 혹은 동남아로의 저변 확장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동시에 립 외의 SKU도 품목도 확대가 더불어지게 되면 상당히 구조적인 성과를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롬앤의 ASP는 10,000원 내외의 수준밖에 되질 않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20%에 육박하거나 그를 넘나드는 수준일 정도로 그야말로 매출액 대비 이 효율 네. 마진이 상당히 큰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되는 저변 확장이 두드러질 종목으로 좀 꼽고 있습니다. 네. 한숨 돌리실 시간도 없이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네요. 이 CNC 인터내셔널도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데 이번에 또 최대 실적 경신 예상된다고 그렇게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 후발주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CNC 인터내셔널도 매 분기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경신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숫자로 증명해주고 있는 실적이 깡패다라는 대표 예.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회사이고요. CNC 인터는 그들만이 가진 이 처방, 말 그대로 연구 개발에 집중해서 그 처방을 기반으로 신규 거래선 유치와 기존 거래선의 품목 확대를 돕는 굉장히 좋은 파트너사로서 아주 주력 ODM으로 자리매김을 색조 시장 내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주력 브랜드들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그 외 중동, 최근에는 뭐 아시아 지역 내까지 정말 많은 브랜드들을 신규로 유치하면서 이 저변 확장이 본격적으로 일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CNC 인터는 수요 증가, 신규 거래선 유치라는 분명한 물량 증가가 첫째가 있겠고, 둘째로는 캐파 증설 또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수요 증가와 또한 늘어나는 이 공급이 만나서 실현시킬 수 있는 최대 실적치를 지속적으로 우상향시켜주는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코스메카 그리고 아이패밀리 SC와 마찬가지로 CNC 인터 또한 매년 이 구조적으로 이 캐파 증설과 수요 증가를 더불어서 실적을 경신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새 기업도 설명을 상세히 해주셨는데 저 이 시점에서 궁금해진 게 목표가 더 올라질까요? 그럼요. 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이미 좀 달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상향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나눠본 시간이었고요.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그 의류주도 같이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화장품주와 의류주의 모습이 바라보는 우리 시선들이 좀 달라지기는 했어요. 위원님도 공감하시나요? 그렇죠. 네. 저 또한 굉장히 안타까운 종목들이 많은 게 또 의류 업종인데, 의류의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 의류는 여전히 브랜드 로고 플레이가 유효한 소비재 업종인 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에르메스도 없고 나이키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브랜드의 확장을 도모할 만한 업체가 없습니다. 해외 수출로 하여금 실적 성장을 실현할 만한 업체가 없고, 그나마 라이선싱 업체들이 중화권으로 진출하면서 상당히 성과를 실현해 주었는데, 그 또한 중국 내 출점이 어느 정도 상단에 도달하면서 더 이상 성장이 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뭐 F&F 혹은 휠라홀딩스처럼 해외 매출 비중이 꽤나 높은 업체들마저도 내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게 형성된 업체들인데, 내수의 경우 수입 브랜드의 수요 쏠림으로 하여금 고단가 수입으로 수요가 이탈되고 있고, 더불어 무신사, 에이블리, 지그재그 혹은 쉬인 같은 저가형 온라인 버티컬 플랫폼으로 수요가 이탈되고 있어서 중간에 낀 계속적으로 위아래 수요가 이탈되고 파편화되는 현상에 매출 성장을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가 좀 우위에 있는 상황은 맞는데요. 예를 들면 한세실업, 영원무역, 화승엔터프라이즈의 경우에는 해외 거래선들, 브랜드력이 충분한 거래선들을 고객으로 유치하고 있고, 네. 그들의 재고가 좀 하단에 있어서 재고 비축에 대한 수요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강달러 효과와 더불어 수주, 리스토킹 수요가 늘어나는 점까지 감안하면 하반기부터는 분명하게 상승 반전을 좀 도모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화장품에 이어 의류업 관련해서도 오늘 좋은 말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한우리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월 9일 화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외국인입니다.
최근에 외국인들 순매수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국내 개인 투자들이 한국 시장, 그러니까 국장을 떠나서 미장, 미국 시장으로 많이 간다. 이 얘기도 뭐 올 초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긴 한데 외부인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한국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좀 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통계를 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외국인 국내 상장식 순매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6월까지 8개월 연속 계속 외국인들은 국내 시장에서 한국 주식을 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올 상반기에만 22조 9천억 원어치 한국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1조 1천억 원 정도 샀던 거, 그다음에 작년 상반기에 9조 4천억 샀던 걸 생각을 하면 작년 2024년 1년 내내 샀던 금액이 10조 5천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는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22조 9천억, 거의 23조 원을 샀기 때문에 이미 작년 1년치 샀던 거 2배 가까이를 상반기에만 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심지어 2020년과 비교해보면 2020년 상반기에 비교하면 뭐 거의 40조가 넘는 그런 차이가 날 정도로, 물론 2022년도는 장이 좋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뭐 외국인들의 뭐 순매도가 많이 있었을 거라 예상이 되는 거지만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비한다면 지금 2년 만에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 생각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 들어서도 보면 2월 달에 7조 원 계속 대폭 사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왔냐 이런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뒤에 3월에도 5조 원을 샀고요. 4월에도 2조 6천억 원, 5월에도 1조 5천억 원,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다시 3조 원 가까이 순매수 규모를 좀 다시 늘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상태에서 이제 하반기를 좀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반기 기준으로만 해도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다. 통계를 잡기 시작한 역대 최대 규모다. 그래서 이제 올해 연간으로 외국인들은 순매수 어떤 기조가 유지될 경우 또 역시 연간 기준으로 또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단 외국인들은요 주식만 많이 산 게 아닙니다. 채권도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좀 같이 좀 살펴보면은요. 올해 말씀드린 대로 28조, 올해 말씀드린 대로 22조 8천억 원의 좀 주식을 사들였고 채권도 물론 주식에 비하면 현저하게 적긴 합니다만 1조 원이 넘는 채권을 사들여서 올 상반기에만 채권과 주식 합해서 24조 3천억 원어치의 한국의 상장 주권을 증권을 사들인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주식만 놓고 본다면 859조 보유자는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 전체 상장주의 30%를 딱 찍은 우리나라 상장주 3주 중에 한 주는 외국인이 갖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이것도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주로 순매수한 종목 올 상반기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2월, 3월 외국인들이 7조, 3조 이렇게 살 때는 상반기 초반만 해도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금융주들을 좀 많이 사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2월, 3월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AI 관련주들, 이 반도체라든가 그 주식을 좀 집중적으로 사들이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전력, 설비, 전선 관련주들, AI 관련된 전반적인 주식으로 매수의 어떤 커버리지가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삼성물산 뭐 1조 3천억 원, 삼성전자 우선주 1조 1천억 원, HD 현대일렉트릭 1조 1천억 원, 기아 1조 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외국인들이 좀 좋아하는 종목들이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삼성 관련된 주들,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주들 이렇게 집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1조 원 규모 이렇게 많이 사지는 않았어도 잘 아시는 것처럼 화장품 관련된 주, 좀 전에 이제 설명을 좀 잘 들으셨습니다만 또 음식료 관련 업종들,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주로 어느 지역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주식, 또 채권들을 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순매수를 많이 한 그런 이제 지역은 미주입니다. 미국 쪽이 2조 원 넘게 샀는데 미국이 2조 1천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전체적으로 미주 쪽에서 북미 쪽에서 우리 주식을 좀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이제 밑에 보시면 캐나다는 1천억 원을 팔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조 1천억 원 중에 미국이 2조 1천억 원을 사면서 2조 원의 전체 순매수 규모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보다 더 많이 산 지역이 유럽입니다.
2조 3천억어치의 이제 한국 주식을 사들였는데 특히 룩셈부르크가 1조 원 정도 사들여서 국가별로는 룩셈부르크가 제일 많이 사들였습니다. 특히 룩셈부르크는 또 이 텍스 헤븐 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가 있는 나라는 특징이 또 좀 있죠. 한국 주식을 좀 상반기에 많이 팔았던 데는 아시아권이 압도적입니다. 2조 3천억어치의 주식을 팔았는데 특히 싱가포르가 2조 9천억어치의 한국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6천억 정도는 딴 데서 한국 주식을 샀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싱가포르 쪽에 아무래도 이제 금융 그런 어떤 뭐 사모펀드 이런 데들이 많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홍콩이 아니라 싱가포르가 한국 주식을 주도적으로 상반기에 판 그런 지역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좀 더 살펴보면 지역별로 한국 투자하는 걸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은요. 이거는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까지 합한 통합한 이제 그런 이제 통계가 되겠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주식과 채권을 345조 원어치나 갖고 있어서 전체 우리 상장증권의 40%를 미국이 한 나라에서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럽도 263조로 30%가 넘게 갖고 있습니다. 아시아가 14% 정도 돼서 120조를 갖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미국과 유럽, 서양권에서 한국의 주식과 채권을 합해서 70%가 넘게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여전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 이 서구권의 한국 주식에 대한, 한국 채권에 대한 관심이 크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수출만 놓고 본다 그러면 올 상반기 수출이 전년 대비 9%가 증가해서 3,348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미 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 중국이었는데 이게 이제 올해 상반기에 미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수출이 이제 급격하게 늘면서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으로 다시 이제 복귀를 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비단 반도체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뭐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것도 물론이고 또 화장품이라든가 전력, 설비, 전선 등 AI 관련주, 음식료까지 전체적으로 좀 미국 쪽에 우리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반대로 또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한국에 대한 투자도 이렇게 크게 늘어난 것을 앞에서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지금 전 세계 거의 유일하게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또 돈이 몰리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이런 거의 뭐 독야청청 이런 어떤 성장세, 그다음에 투자가 몰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나라도 그거에 좀 편승을 해서 수출뿐만 아니라 투자도 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분간 이런 추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따지다 본다면 우리의 수출이라든가 또는 미국 쪽에 유럽 쪽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투자도 역시 이런 추세가 당분간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 양 지수로 봤을 때는 네.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강보합권 0.08% 약간의 상승세 2,85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둔화했습니다. 0.13% 상승 860선 간신히 지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네. 좀 짙어지고 있는 형국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거래소에서는 기관이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코스닥도 외국인이 매도 전환하면서 양 시장에서 모두 양 주체가 매도세가 짙어지고 있는 예. 현 시점입니다. 예. 업종별로 좀 섹터 좀 살펴보니까 네. 지금 블랙박스가 아까보다 좀 더 탄력이 좀 올라가면서 좀 가장 상승 탄력이 좀 큰 업 섹터로 나왔고 그다음에 원전 여전하고요. 전력 설비하고 이
이쪽이 다시 좀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좀 눈에 띕니다. 반면에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은행하고 그다음에 해운 쪽은 여전히 좀 약세가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과 전략 한번 챙겨볼 수 있었고요. 저희는 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